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물건 파트에서 주물 종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일단 물건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는 물건의 요건부터 나머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어떤 공통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 한 문제는 주종물을 위주로 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주종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건의 요건 세 가지. 현행법상 물건이 되려면은 유체물이 되었던 무체물이 되었던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또는 사람의 신체 일부는 절대로 물건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외계의 일부일 것, 즉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만 물건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죠? 이때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독립했다 여부의 판단의 기준은 거래관념 내지는 사회통념. 즉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법과목이죠. 따라서 모든 어떤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된다면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관념, 다른 말로 사회통념이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독립의 의미가 물건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란 단어를 우리는 물건 파트에서는 어떤 의미로 읽으면 책이 쉽게 이해가 된다? 하나의 거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서 그 교재 파트를 읽으면 쉽게 해당 파트가 이해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까지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에는 독립부동산도 있다, 그죠? 당연히 독립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죠. 근데 정착물은 부동산인데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또는 미분리 가실 등이 토지와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법상의 분류 두 번째 분류 방법, 주물, 종물로 갑니다. 자, 먼저 조문을 확인합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이때 상용이라는 것은 일상상자입니다. 그거 뭐예요? 계속해서 그름이죠. 계속해서 공한다. 우리말로는 이바지한다,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읽으면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계속적인 용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부속 동그라미 할게요.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법조문을 다시 한번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계속적인 용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그 물건에 부속했다, 그죠? 그때 부속된 물건을 종물.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주종물 관계를 인정을 하느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앞으로는 주종물 관계가 되었던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되었던 주종이란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교재를 읽으면 된다? 종은 원칙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따라서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종물은 원칙 주물과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권리 상호 간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그 법적 운명을 원칙적으로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조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주종물 관계를 인정을 하느냐? 자, 문제가 됐던 주종물 관계가 인정된 애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나시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려면은 마지막에 다만 보태요.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커라시고, 그 다음에요, 정하죠. 그건 종물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할게요. 왜 종물이 아닌지는 본문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횟집과 수족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횟집은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당연히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죠. 부동산 형태로. 그 다음 수족관. 도시 지역 내에서 수족관은 보통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 형태로 존재합니까? 동산의 형태로 존재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산 형태로 존재하죠. 네. 즉 수족관이라는 존재는 일시적으로 고객에게 싱싱한 횟감을 제공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생선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도시 지역 내에서는 동산의 형태로 유리관을 짜서, 그죠? 근데 시골에서 횟집이 있다면은 마당에다 연못을 파서, 그죠? 부동산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횟집 당연히 부동산, 독립한 부동산 거래할 수가 있죠. 수족관도 당연히 공장에서 주문해서 맞춰서 오니까 당연히 물건이죠. 그죠? 물건입니다. 즉 각각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별도 거래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수족관이라는 존재는 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로지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존재죠. 그죠? 따라서 양자관계는 어떻게 돼요? 수족관이 계속해서 횟집의 어떤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관계. 그죠? 그럼 횟집을 뭐요? 주물. 수족관은 종물.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양자는 법적으로는 별개 전혀 다른 물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형성을 하고 있더라. 따라서 법에서도 이와 같은 공동 운명체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 그죠? 이에 주종물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전혀 별개 독립한 물건이지만 따로따로 거래되는 것보다 뭐요? 한꺼번에 거래되는 것이 양자의 효용을 완전히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백조양, 우리가 이미 앞서서 종을 봤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와 같은 효과를 인정을 하고자 함의 주종물 이론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아닌 것만 정확하게, 그죠? 왜 유류 저장 탱크와 저거는 종물이 될 수가 없느냐?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종물이 되려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지문화됐던 게 1번입니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죠? 이때 상용이라는 것은 일상상조죠. 따라서 계속해서 주물의 일상적인 경제적인 용법에 도움을 주는 물건만이 종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할게면 주종물 관계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도움을 줘야 되죠? 주물에 도움 줘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주물의 어떤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물의 효용에 직접 관계없는, 그래서 집에 보면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죠. 이와 같은 물건들은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도움 줄 뿐 그 건물 자체에 직접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건은 건물이라는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주물 자체에 직접 경제적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어디까지는 뭐요?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만 합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왜 주종물 관계를 굳이 법에서 인정을 하고자 했습니까? 양자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이지만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공동 운명체 관계를 형성함으로 거래에 있어서도 뭐야? 일체로 거래되는 게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유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주종물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차피 뭐야?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되는 것은 주종물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건물이 거래가 되면 당연히 건물에 딸린 창, 문,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건물이 처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처분되죠. 그죠? 따라서 종물이 되려면은 두 번째 건 어디까지 남아요? 주물과는 별개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만 한다. 처음부터 주물의 일부 구성 부분은 종물이 될 수가 없죠. 다만 독립물이기만 하면은 동산에 하나지 않죠. 그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다. 예컨대 시골에서 큰 마당 있는 집이 있죠. 그죠? 근데 본차도 있고 어떤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 등을 쌓을 목적으로 본차가 떨어져서 창고런 건물도 짓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본체와 별도로 떨어진 창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종물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종물은 독립물이기만 하면은 동산에 하지 않는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런데 자, 다시요. 앞서 우리가 주종물 A를 검토했고 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유류 저장 탱크와 정화조는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즉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류 저장 탱크 어디에 위치합니까? 지하에 위치하죠. 주유소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처음부터 주유소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 없답니다.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정화조도 어디에 위치해 있죠? 지하에 매설되어 있죠. 따라서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물이 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종물의 요건 교과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 장소적으로 뭐요? 옆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장소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법조문을 앞서 봤습니다. 종물이 되려면 뭐요? 부속물이어야 한다. 그죠? 부속물. 따라서 주물에 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부속이라는 단어만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종물이 되려면 부속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부속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초반에는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심화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부합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합이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죠? 농작물을 설명하면서 부합은 어떠한 것을 부합이라고 하죠? 두 개 이상의 다른 물건이 결합해서 아예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죠? 이를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합. 따라서 부속물이 종물이 될 수 있지. 부합물은 독립물이 아니죠. 그죠? 부합물, 다른 말로 합성물. 이런 것들은 종물이 될 수 없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를 본격적으로 지문에서 답으로 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하고는 상관없었어요. 다른 지문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일단 부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종물이 되려면 뭐요? 주물의 부속물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물의 부합물 내지 합성물은 종물이 될 수 없답니다. 부합물 내지 합성물은 아예 뭐요? 하나가 되었다는 소리죠. 예. 어디까지는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4번 이것도 단골 지문 중에 하나예요. 원칙적으로 뭐요?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한다. 그죠? 즉 왜냐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소유자를 달리한 물건은 제3자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자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소유자를 달리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봤습니다. 효과. 이 같은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오탈자네요. 그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때
처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그죠? 처분의 종류는 불문이다. 따라서 주물이 팔리면 뭐요? 종물도 같이 팔립니다. 주물이 임대가 되면 종물도 원칙 같이 임대의 목적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물에 압류 처분이 뭐요? 있으면 종물도 그 압류의 효력이 같이 미치더라. 따라서 한마디로 양자는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답니다. 같이 한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이 지문을 봅니다. 그 주물이 부동산이라면 그 위에 저당권을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그 저당권은 뭐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즉 한마디로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은 그 저당권은 뭐요?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액이 미친다 그죠? 이때 종물은 저당권에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는 종물에 한하지 않고 설정 이외에 뭐요? 부속된 종물도 미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써요?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친다. 다만 이때 종물은 설정 당시에 종물에 한한다. X를 주죠. 예, 설정 전후의 종물 모두에 미칩니다. 이 부분. 자,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물권법 저당권 파트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시험에서 답이 된 바는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물권법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심화반에서 이 지문을 읽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읽힙니다. 자동적으로 읽혀요. 자, 예컨대 보세요. 가로 부분. 질권이요. 질권은 지난 시간에 전당포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죠? 전당포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시계와 시계줄은 대표적인 주종물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당포에다가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때 뭐예요? 시계만 맡겼어요. 종물인 시계줄은 맡긴 바 없다. 그럼 당연히 질권은 어디에만 혈액이 미친다? 시계에만 질권액이 미친다. 따라서 뭐예요? 인도도 되지 않는 종물인 시계줄에는 질권액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시효치도 똑같아요. 주물만 계속해서 소유회사로 일정 기간 점유 사용했다. 종물은 분바도 없어요. 그럼 시효취득이란 소유권의 취득 효과는 어디에만요? 주물에까지만, 그죠? 여기까지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요? 점유까지 해야만 하는 경우에 주물만 점유했다, 그죠? 종물은 점유한 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종물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질권과 시효취득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이 해당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다시 심화반에서 이 부분을 뭐요?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읽히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아직까지 답으로 한 바는 없다. 그 다음 효과입니다. 임의규정. 즉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 백조 2항은 강행법규가 아니 뭐요? 임의규정 그죠? 예, 임의규정. 이분도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처분을 달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주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종물만 처분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 판례도 어려울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다루진 판례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볼게요. 어디다 체크를 하시느냐? 경매법원이 기존 건물,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기존 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 건물이라고 볼 수 없나? 자, 종물이라고 볼 수 없나? 종물이라고 뭐요? 볼 수 없나? 여기 체크할게요. 자, 기존 건물의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데 뭐야? 그 기존 건물에 종물이 뭐야? 아닌 건물도 그죠? 법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매가 신청된 기존 건물의 종물로 보고서, 종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야?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해서 경락 허가를 했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은 경매가 신청된 기존 건물의 종물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죠. 그죠? 종물이 아니니까 경락인은 그 기존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종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물 이론의 유추 적용. 우리가 금방 확인했던 추종물은 물건 상호간에 주된 물건, 종된 물건 관계가 인정되면 양자가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근데 권리 간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된다면 똑같은 효과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종물에 관한 100조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도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건물이 양도돼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소리죠.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간다면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대로 소유해서 이용하려면 뭐요? 토지 이용권이 확보가 돼야 되죠. 이때 토지 이용권은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위한 필요한 종된 권리죠. 따라서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 사용을 위한 대지의 사용권이 뭐예요? 임차권이 되었던 지상권이 되었던 거죠. 원칙적으로 같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다음 이 부분 원본 채권, 이자 채권. 당연히 뭐예요? 이자를 발생케 하는 채권을 원본 채권이란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되면 이자 채권도 뭐예요? 당연히 양수인에게 같이 이전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깊이 한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1번 판례. 지문은 길지만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은 뭐예요?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등도 당연히 뭐예요? 양수한다 그죠? 예. 자, 볼게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맞죠? 그죠? 예. 주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죠?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죠? 따라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는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그러면 경락이 됩니다. 그러면 경락이는 당연히 주된 물건이 뭐예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도 당연히 경매로 취득한다. 그죠? 네, 자, 볼게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락인이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 등의 매각 쪽에서 경매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뭐예요? 당연히 경매니까 우리가 그때 배웁니다. 등기 필요 없어요. 네, 물건 보수 확인합니다.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지상권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근데 경락인이 다시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합니다.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지상권도 당연히 종된 권리로서 매매의 목적이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따라서 경락인이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100조 2항의 유추 해석에 의해서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뭐예요? 당연히 양도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중요 표시하시고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복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본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같이 양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 여기다 체크할게요. 자, 예를 들게 되면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매달 25일자로 뭐요? 이자를 500씩 받기로 했다. 그죠? 받기로 했다. 너무 이율이 세죠. 그죠? 하여튼 500씩 받기로 했다. 그때 이미 25일자가 지났어요. 그때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때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도 양수익에 넘어가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앞으로 장래에 발생한 이자 채권만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미 이 부분은 원본 채권과 독립성이 있죠. 그죠?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은
양도 당시 별도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양수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죠? 앞으로 발생할 이자 채권까지만 이 부분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복될 수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래에 생길 이자 채권은 당연히 온본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다만 이미 변제의가 도달한 이자 채권은 온본채권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별도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자, 지금까지 조정물 이론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요. 조정물의 요건, 정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물 자체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주하는 사람 등에만 도움을 주는 TV, 에어컨 등은 주물인 건물에 대한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종물은 주물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유료 저장 탱크라든지 정화조 등은 독립성이 없으므로 주유소 또는 건물에 대한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장소적인 밀접성 관계, 즉 부속물의 관계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속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예 뭐야? 한 몸이 되는 부합물 종물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해야만 한다. 소유자를 달리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자, 효과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원물과 가실로 갑니다. 물건 파트의 마지막 논점이요. 자, 볼게요. 먼저 조문. 101조에서 가실은 두 가지 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천연가실. 물건의 용법에서 수취하는 산출물. 즉, 그 물건이 뭐요? 원래 용법대로 사용했을 때 수취되는 산출물을 뭐요? 천연가실이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물건은 뭐요?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로 받는 검정 기타 물건을 법정가실이라 한다. 그죠? 따라서 가실은 천연가실과 법정가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실이 발생했다면 가실이 누구 거냐입니다. 자, 102조 옆에다가 임의 규정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임의 규정. 그때 이랑 천연가실은 누가 수취할 권리자가 되느냐? 천연가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여기까지 밑주시고 분리하는 때에다가 동그라미 넣을게요. 천연가실은 뭐요?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분리한 때가 아니라 뭐요? 분리하는 때에,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가 수취권자가 됩니다. 수취한이 아니다, 그죠? 수취할 수 있는, 수취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법정가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분석해 볼게요. 원물로부터 뭐요? 생기는 수익물. 물건이 되죠.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을 가실. 이 같은 가실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합니다. 물. 그래서 현행법상 뭐요? 둘 다 물건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물건이 아니라면 가실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예컨대 자동차죠. 빌려줍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다, 그죠? 자동차 물건 맞죠? 사용료도 돈이니까 물건 맞다, 그죠? 그럼 당연히 자동차를 빌려준 사용료는 가실이 아니다? 가실 맞죠, 그죠? 가실이다, 그죠? 가실 중에서 사용의 대가로 받는 가실이기 때문에 법정가실이다, 천연가실이다? 법정가실입니다. 그다음 노동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아요. 임금은 물건 맞죠? 근데 노동은 물건이 아니다, 그죠?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현행법상 가실이 될 수가 없다. 특허권, 주식,
뭡니까? 권리죠, 그죠? 권리입니다. 그래서 빌려줘요. 그 사용료를 받는다, 그죠? 사용료는 돈이기 때문에 물건 맞죠? 그럼 특허권 주식은 물건이 아닌 권리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특허권 사용료, 주식 배당금 등은 가시될 수 없다, 그죠? 예, 둘 다 물건이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때 가실에는 뭐요? 두 가지가 있더라, 그죠? 업무를 원래 경제적 용법대로 사용했을 때 수취되는 뭐야? 산출물을 천연가실. 예컨대 사과가 뭐요? 가되면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죠. 그 다음 뭐요? 젖소에서 우유가 생기죠, 그죠? 이런 것들 천연가실. 그 다음에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기타 물건은 뭐요? 법정가실한다, 그죠? 또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지료, 집을 빌려주고 받는 뭐요? 차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가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이 됐죠. 둘 다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가실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노동의 대가 임금, 매매대금 등도 똑같습니다. 가실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천연가실요. 천연가실이란 원물을 뭐요? 원물의 원래의 경제적 용법대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산출물, 그죠? 산출물. 이때 교과서에서 자연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 유기적, 무기적인 단어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적, 대표적인 뭐예요? 때가 되면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젖소에서 우유를 생산할 수 있죠. 이 대표적인 천연가실 맞죠? 뿐만 아니라 인공적, 토지를 파게 되면 모래, 자갈 등을 캐낼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즉 자연적, 인공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을 모두 합해서 뭐요? 천연가실이라 하더라. 개념에서 답을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혹시나 지문에 되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예. 문제는 이 같은 천연가실이 생겼을 때 그 가실이 누구 거냐는 겁니다. 천연가실은 뭐예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입니다. 할 때. 분리한 때가 아니에요. 분리할 때에 이름 뭐예요? 수취할이에요. 수취할. 수취한이 아니다, 그죠? 수취한이 아니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가 수취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취권자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닌 당사자 합의로 달리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더라,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수취권자인지를 볼게요. 자, 대구 관계로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물과 가실 파트에서는 출제가 된다면 이 파트가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뭐요? 누가 천연가실의 수취권자냐? 원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수취권자입니다. 당연히 가을에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누가 수확할 수 있는 수취권자입니까? 사과나무 주인이죠, 그죠? 즉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인 수취권자입니다. 그래서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권자니까 사무관리자는 수취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사무관리자. 자, 사무관리가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기초반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송아지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근데 급한 일 때문에 집을 비웠습니다. 근데 뒷집 사람이 대신 송아지를 받았습니다. 뒷집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송아지를 대신 받아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이 법률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타인의 사무, 즉 타인의 일을 대신한 관계를 사무관리라 합니다. 사무관리. 그때 뒷집 사람이 대신 송아지를 받았어요. 그 송아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죠? 대신 받은 뒷집 사람 게 아니죠, 그죠? 다 수취한 자께 아니라 뭐요? 수취할 수 있는 자께 됩니다. 그래서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권자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물권법 세배입니다.
물건을 점유하는 자 중 뭐요? 선의의 점유자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가시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1조 1항에서 수취권을 인정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요?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이미 알고 있는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다. 그죠? 즉, 선의 점유자가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내가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지상권을 통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당연히 농작물을 누구요? 빌려서 농사진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빌려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수취권이 없다. 그죠? 용어 설명이요. 전세로 빌렸어요. 그럼 당연히 뭐야? 빌려서 농사진 전세권자. 빌려준 토지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수취권이 없다. 그러면요. 임대차로 빌렸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임차인, 임대인은 수취권이 없습니다. 한번 답이 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짜로 빌려줬다. 그죠? 사용 대차 관계죠. 그때는 누구요? 빌린 사용차주가 수취권자고 빌려준 사용대지는 수취권이 없습니다. 제일 자주 떴던 경우요.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매 목적물로부터 천연가실이 생겼습니다. 그때 뭐요? 그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냐? 인도 전에는 원칙이 뭡니까? 매도인이 수취권자입니다. 그래서 뭐야? 인도 전에는 매수인은 수취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다만 예외. 인도 전일지라도 뭐요? 인도 전이라도 대금이 완납됐어요. 대금이 완납이 됐다면 그때는 뭐요? 인도 전일지라도 누가 수취권자예요? 매수인이 수취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실수취권자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언급되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실은 인도 전에는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매도인이 수취권자. 그래서 매수인은 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인도 전일지라도 이미 대금이 완납이 되어버렸다. 그죠?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권자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충 파트 보세요. 자, 이 파트도 우리가 물권법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다음 심화반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확인 차원에 거칩니다. 확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담보 물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자들도 뭐요? 우선 변제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뭐요? 한도 내에서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가시를 수취할 수 있는 수취권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파트에서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설명할 것은 저당권을 설명할게요. 저당권. 농민입니다. 채무자예요. 농협입니다. 채권자죠. 그죠? 영농자금 1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그 대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농협이 농민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죠. 그럼 농민은 뭐요? 저당권 설정자를 한다. 그죠? 설정자.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농작물. 그 농작물 누구 거예요? 예, 당연히 뭐요? 저당권 설정자다. 그죠? 따라서 앞서 우리가 봤던 지상권, 전세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가실은 수취권자가 누구였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수취권자였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수취권자가 되지 못했다. 그죠?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실은 원칙 누가요? 그 물건의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수취권자다.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수취권자입니다. 따라서 원칙 저당권자는 수취권이 없다. 그죠? 수취권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권자가 수취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그 약속대로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되돌려 갚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은 이자는 뭐요?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인 토지를 경매로 붙인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농작물도 저당권액이 미친다 그죠. 따라서 언제면요 압류한 경우다 그죠.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애조로 수취권이 있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애적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그래서 원칙과의 관계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는 따라서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실의 원칙적인 수취권자는 누구이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취권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애적으로 압류한 경우에만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 파트 애지금 판례는 보지 마시고 대지를 양도담보로 했을 때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 안 돼요. 거기까지 출제된다면 이건 틀리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한 번 출제했어요. 예전에, 우리 시험에 예전에. 자,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15회차 이전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양도업자입니다. 대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동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빌립니다. 근데 담보가 될 게 지금 키우고 있는 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지를 뭐요? 농협 앞으로 양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다 그죠. 그러면 채권자인 농협을 양도 담보권자, 대지를 키우고 있는 농민은 뭐요? 양도 담보 설정자. 앞서하고 똑같대요. 새끼가 태어났어요. 천연가실 맞죠? 앞에 저당 토지가 저당권에 객체가 된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가실은 원칙 누가 수취권자였어요? 저당권 설정자죠. 농민 똑같아요. 새끼 돼지 누가 설정권자예요? 예, 농협입니까? 양도담보 설정자예요? 양도담보 설정자인 농민이란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엄청난 지문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 지문만 보시면 돼요. 대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여기까지 키포인트를 잡으시고 나머지 중간에는 절대 안 속입니다. 양도담보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채권자인 농협에게 양도하되 그죠? 계속해서 누가요? 농민이 키우고 있죠. 점유 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계속해서 점유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을 약정한 경우에 새끼가 태어납니다. 천연가실 맞죠? 그죠? 명백히. 그 천연가실의 수취권은 업물인 대지의 사용 수익을 가진 양도담보 설정자.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요것은 뭐예요? 누구로 속입니까? 양도담보권자로 속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3번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키우고 있는 뭐예요? 소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 송아지가 태어났죠. 그 송아지는 수취권자가 누구다?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뭐야? 예, 양도담보 설정자가 원칙적으로 수취권자다. 예, 거기까지. 이제는 출제된다면 당연히 뭐야? 정확하게 대지를 대상으로 한 양도담보가 출제가 될 겁니다. 한번 딱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도담보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실인 새끼대지의 수취권자는 누구이다? 예, 양도담보 설정자. 저당 목적물의 천연가실의 수취권자는 원칙 누구이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자, 법정가실요. 법정가실이란 물건을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을 법정가실 그죠. 쭉 대표님 차임, 집을 임대차했다 그죠. 차임, 땅을 빌죠. 치료, 돈을 빌주다 그죠. 이자, 이런 것들이 법정가실입니다. 자, 지연이자 체크할게요. 지연이자는 뭐예요? 변제이가 지나버렸죠. 지연이자는 제목은 이자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다 그죠.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법정가실이 아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몇 차례 출제가 됐어요. 지문은 길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마지막 줄 가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실이 아니다 그죠. 체크하시면 돼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가실이 아니다. 법정가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법정가실이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빌린 물건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죠.
그래서 사용대가를 빌려준 자인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되죠. 이게 법정가시예요. 근데 국립공원, 내만이 배타적으로 빌려서 점유 사용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가실될 수 없다 그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법정가실이 생겼을 때 그 법정가실은 누구 거냐?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빌로 수취권자가 정해지죠. 예. 이 어떤 수취권자가 하는 기준 임의 규정이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임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차임, 대표적인 법정가실 맞죠? 월 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자, 그래서 갑이 15일자에 벽액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소유자 받겠죠? 어떤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얼마치의 소유권을 가지세요? 보름치. 그럼 50만 원 중 2분의 1인 25만 원 갑이. 나머지 보름은 병이 소유권자죠. 나머지 보름치는 병이. 이게 요 조문의 의미다, 그죠? 그래서 법정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수취권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뭐요? 갑이 수취할 수 있었고, 그죠? 나머지 2분의 1은 병이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관계로 차임이 분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입니다. 내가 내 건물도 아니에요. 내 토지도 아닙니다. 이런 뭐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을 사용을 하려면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이같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뭐요? 이와 같은 사용대가에 상당한 이익을 사용이익이랍니다. 사용이익. 실질이 가실과 다를 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가실화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합니다. 이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우리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되었던 판례예요.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봤다, 그죠? 천연가실의 수취권자와 관련하여 선의 점유자는 천연가실의 수취권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타인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얻는 사용이익도 뭐야? 실질이 가실과 다를 바 없다, 그죠? 가실에 준하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체크하시면 돼요. 선의 점유자는 여하튼 사용이익을 수취할 권리가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가실 수취권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뭐야? 수취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타인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사용이익도 뭐예요? 가실에 준하므로 선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법에서 인정이 되므로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할 필요가 없다, 그죠? 반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기타 분류로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